자, 시험범위 마지막 민족말살 태계, 그러니까 1930년부터 45년 정도까지의 일제 식민 통치와 그에 따른 우리의 저항운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족말살 전시체제에는요, 우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눠볼 수 있고, 경제는 다시 병참기제 정책에서 남면 북양 정책과 국가총동원법, 그걸 또 다시 인적과 물적 수탈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정치부터 갑시다. 자, 1930년대 들어와서 일본의 전체주의와 군국주의 성향을 띈다. 이유가 뭐였다? 대공황. 이건 진짜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좀 알자. 알겠지? 자, 그래서 모두가 하나야 되는 전체주의에서 식민지와 본토를 구분하는 것들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니까 여기 뭐라고 한다? 그렇죠. 내선일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지와 조선은 하나다. 두 번째, 한국신민서사를 암송하게 되는데요. 청왕이 국가의 충성스러운 백성을 만드는 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글로만 들어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거 한다고 진짜 세뇌를 당해라고 생각하겠지만, 생각해봐. 1학년 5반 애들이 매일 아침마다 김건아 선생님 되게 착하신 분이다를 20번씩 이렇게 암송한다고 생각해봐. 나 한 6개월이면 효과 볼 것 같은데, 그지? 자, 그 다음에 신사참배와 공성요배, 즉 일본의 신을 강제로 참배시키고 천왕궁이 있는 방향으로 하루에 3번씩 절을 하게 하는 거. 무슨 이설랑교냐고. 자, 창씨개명. 한국 이름을 쓰지 못하고 일본 이름으로 바꾸는 거죠. 백경배가 아니라 덕기로 임할까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우리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조선어를 사용 금지시키고 식민사관을 전파한다는 것은 역사를 왜곡해서 조선이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를 보여주고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개소리로 증명하고자 했던 겁니다. 자, 경제로 넘어가서 남면 북양 정책부터 보겠습니다. 군수물자 생산이 당연히 목적이고요. 왜 그러냐면 대공황 이후에 식민지를 가진 국가들이 식민지와 본국을 블록화시키면서 원료 확보가 안 되는 와중에 산업자본과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든 원료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식민지들이 원료를 이제 값싸게 팔질 않으니까. 따라서 삼미증식 계획을 일시적으로 축소하고 공업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남부지방에는 강제로 면화를 재배시키고 북부지방은 가구마다 양을 5마리씩 소화시켜서 양모와 면화를 뽑으려고 했지만 뭐 성공적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애초에 그게 성공적이 됐으면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이었겠지. 자, 인적 수탈 보겠습니다. 중일전쟁이 장기화되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원래 이제 중일전쟁 들어갈 때 대본령에서 회의할 때 일본 대본령에서 회의할 때 천황이 그랬어요. 야, 니네 이거 몇 개월 만에 끝낼래? 그랬더니 저희가 4개월이면 중국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씨파 프로토스가 중국을 침공해도 4개월 만에 정리는 안 되겠다. 근데 뭐 쪽발이 새끼 원숭이 새끼들이 뭔 4개월 만에 정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5년 가까이 싸우다가 정작 안 되니까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이 터지잖아요. 그 진주만 기습하기 전에 천황이 어전회에서 또 물어봤단 말이야. 대본령 애들한테. 야, 이거는 얼마나 걸리겠냐 그랬더니 한 2년 정도요. 그랬더니 야, 이 새끼야, 너 중국도 4개월 만에 정리한다고 했는데 못했잖아. 이 일에서 이제 대꿀멍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진주만 전쟁 어쩔 수 없이 애매하긴 한데 진주만이 터진 거고 태평양에 발발이 된 거고, 그러한 전쟁이 이게 뭐랄까, 이게 전쟁의 범위가 넓어지고 전쟁의 영역이 넓어지고 장기화되면서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니까 이제 인적 수탈을 시작을 하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육군특별지원병제인데요. 이 육군특별지원병제는 지금까지는 일본군에서 조선인들을 군인으로 받질 않았단 말이야. 왜 그러겠어? 야, 조선 애들한테 총 쏘는 거하고 총 누르면은 몽골로 심심하면 프레깅 열어가지고 일본 애들 쏴 죽이지 않겠니? 야, 생각을 해봐. 우리나라가 만약에 총기가 합법화된 국가였으면 어땠을까? 한 2주, 총기 합법화 2주 안에 인구 한 3분의 1 날아가지 않을까? 진짜 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일본 애들도 그걸 알고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사람들을 뽑아다가 군대를 만들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쯤 되니까 너무 병력이 부족하니까 특별지원병이라고 해가지고 일부 받았고요. 국민징용령이라고 해가지고 16세부터 40세까지 남자들을 모두 끌고 어디 공사판에다 넣은 거죠. 노가다도 하고 삽질도 시키고 광산도 캐고 뭐 진지도 만들고 참호도 파고 이런 거. 그다음에 학도지원병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직 학생들을 데려다가 실제로 징병을 했고요. 이제 전쟁 1년 전, 그러니까 종전 1년 전이 되면 이제 징병제로 진짜 이제는 징병을 합니다. 물론 이제 거의 총알바지 수준으로 징병을 한 거지. 그리고 여자 정신대금무령, 이 12세부터 40세까지의 배우자 없는 여성들을 데려가서 일부는 종군위안부, 즉 성노예 생활을 하도록 만들었죠. 자, 물적 수탈을 보면요, A, B, C, D 포위망이 뭐냐면, 적지 마. 또 이거 뭐 필기한다고 연병 떨지 말아라, 얘들아. 뭐 대충 이렇게 보자고.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는 뭐가 있어? 차이나, 여기는 브리튼, 그 다음에 여기는 더치, 여기는 아메리카,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A, B, C, D 이렇게
내 나라가 일본의 해상 무역을 이제 틀어막는, 그래가지고 해양 국가였던 일본의 어떤 그 물류를 틀어막는 형태로서 포위망을 구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냥 일본 수송선이 제대로 이제 운반이 안 되니까 일본이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물자 부족이 심각해지니까 먼저 금속류를 공출하고, 이 당시 이제 우리나라 밥그릇이 죄다 사기 그릇으로 바뀌었지. 그다음에 선미증식을 제기했지만 실패하고, 미국류 공출이라는 건 뭐 잡곡살 이런 것들을 뭐 애국미니, 군량미니, 뭐 충성미니, 연병미니, 지랄미니 해가지고 이렇게 걷어가다가 결국 나중에는 식량을 싹 다 걷어간 다음에 배급제로 바꿔놓고 모든 도시 시장에서 쌀 거래를 금지시키는 경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행위 교육과정 안에는 확실하게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으로 이제 731 부대를 실어놨어요. 731 부대는 이제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횡스실험 부대였죠. 731 부대가 실제로 왜 그러면 교육과정 안에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입되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8개 종 교과서를 봤을 때 4종인가에는 731이 나오고 4종인가는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 이유를 이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생체 실험이라는 거,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생체 실험이라는 건 모든 과학자들의 꿈입니다. 우리 엄마의 그 논문, 박사 논문 제목이 무슨 임신성 당뇨병 어쩌고 저쩌고 샬라샬라샬라샬라거든. 이름은 겁나 긴데. 근데 그걸 이제 우리 어머니는 쥐를 상대로 실험을 했단 말이야. 근데 야, 생각을 해봐. 이게 쥐가 아니라 만약에 사람이면 임신한 임산부들에게 당뇨병을 강제로 걸리게 해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실험 데이터를 뽑아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쥐를 상대로, 또는 이제 토끼, 개, 뭐 말 이런 걸 상대로 하는 그 동물 실험이라는 게, 사실 이게 동물이어서 그렇지 그거 똑같은 실험을 인간한테 한다고 하면 굉장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한때나마 인간임을 포기했던 이 전범국들, 독일, 일본 이런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생체 실험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뭐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비인륜적이지만 소중한 인간 실험의 데이터를 미국이 사법 거래를 통해서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 데이터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제약업 수리탑이 독일, 일본, 미국이야. 제약업 수리탑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 731부대 대장이었던 이시시로는 죽을 때 일본 약학계의 대부로서 대우를 받다 죽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다 간 거죠. 전범 새끼가. 전범 새끼가. 그러니까 내가 이걸 통해서 뭐 반미 감정을 뭐 일으키자 이런 얘기는 아니야. 당연히 우리나라의 독립에는 미국이 정말 큰 역할을 했고, 우리나라의 자유 민주주의의 어떤 수호에 있어서도, 공산화가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큰 역할을 했어,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잘못한 것을 우리가 비판하지 못할 리는 없어. 미국한테 고마운 부분은 고마워하고, 또 반대로 미국이 잘못했던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731 부대와 그 731 부대가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뭐 나무위키라든지 뭐 각자 한번 알아서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 독립운동 갑시다. 민족 말살 정책. 왜 전체주의를 통해서 이제 일본인과 조선인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니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고요. 이는 말과 역사에 대한 개입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조선어를 사용 금지를 시키니까 우리말 수호를 위해서 문법과 단어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조선어 연구회가 21년에 만들어졌던 것들이 31년에 조선어 학회로 발전하게 되고요. 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말 큰 사전 편찬도 시도를 했는데 요게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완전히 중간에 무산이 돼. 근데 그때 모아놨던 그 자료들이 해방 이후에 경성역 창고에서 발견이 되면서 1947년 몇 월 며칠 날? 10월 9일 날 한글날에 조선말 큰사전이 제작됐습니다. 정확히는 조선말 큰사전이 제작된 날이 한글날로 지정이 된 거겠지.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식민사관주의. 자, 요 세 개가 선생님이 서술형 문제로 내겠다고 했습니다. 자, 식민사관에서 먼저 하나씩 알아봅시다. 자, 정체성론부터 볼까요? 정체성, 멈춰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역사에는 진보가 없다. 그럼 중세가 없다, 봉건사회가 없다. 이게 뭐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냐면,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것들이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제,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회로 넘어간다. 이게 역사의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봉건제를 한 적이 없거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고대 노예제 사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일본 애들이 주장을 했어.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제 중세가 없다, 중세부제론, 봉건사회가 결여되어 있다, 봉건사회 결여론인데, 우리는 애초에 마르크스가 주장한 그것 자체가 유럽 역사, 그것도 일부 국가에서만 보이는 굉장한 특수성이야.
즉 역사적 특수성을 일반화시켜가지고 우리나라에 적용해서 우리나라 보고 중세가 없다니 봉건제가 없다니 이따위 개소리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요. 타율성론은 반도 국가인 한국은 뭔가 자율적으로 뭔가를 해낸 게 아니라 대륙과 해양 세력에게 좌우되었다. 즉 타율적으로 좌우되었다 이런 건데 우리는 서로가 교류와 대립을 반복하면서 발전해 왔어. 교류했을 때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저쪽을 침략하거나 역사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었을 때도 있고 반대로 또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때도 있고 자 당파성론은 조선인들은 항상 당파를 만들어서 분열하고 싸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를 저격한 거겠어? 조선의 붕당 정치를 적용을 한 거겠지만 얘들아 붕당 정치라는 게 언제나 악효과만을 가져왔다는 건 아니에요. 얘들아 원래 싸워야 발전이 되고 싸워야 더 좋은 방안이 만들어져. 누군가가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모두가 다 예스를 외쳐버리면 그 사회는 발전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군주와 신하가 함께 정치를 해나가는 협치국가였다라는 걸로 이것들을 반박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역사 지키기의 내용들을 보면 먼저 사회경제사학, 아까 그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게 사회경제사학입니다. 사회경제사학의 백나무는요, 조선 사회경제사, 조선 봉건 사회경제사 이런 말들을 써가면서 우리의 정체성론을 극복하고자, 즉 우리나라에도 봉건사회라는 게 존재했다라는 식으로 정체성론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사적 발전 과정에 따라서 같이 발전해 왔다라는 것들을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실증사학은 이병도나 손진태 이들이 약간 어떤 친일사학계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일단 이들의 스승이 일본인이었고 경성제국대에서 공부를 했으며 또는 일본 대학에서 공부를 했으며 아무래도 일본 역사학계의 입김을 좀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들은 어떤 느낌으로 접근을 하냐면 이럴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어떠한 실증 그러니까 고증 사실의 객관화 이런 걸 통해서 이거는 이거였다 라는 느낌으로 어떤 추론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상태에서 역사를 파악해보고자 했던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지금 현재 강단사학이 이 실증사학의 어떤 후계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원래 실증이라는 건 결국 역사를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내용이긴 하니까. 자, 중요한 건 민족주의 사학이죠. 자, 신채호. 역사는 아와 비하의 투쟁이라는 말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의열단의 조선혁명선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도 했었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 중에는 뭐, 묘총의 서경천도운동을 1천년의 제일대 사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어떤 그 중국의 역사에 대항하여 우리나라의 어떤 사상을 이렇게, 뻗쳐나가게 했었던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했었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조선사라든지 상고사, 조선서연구초, 조선상고문화사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썼어요. 사실 이제 민족주의 사학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딸딸 외운다 이런 개념보다도 이들의 저서와 업적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진짜 거짓말 좀 못해서 95%는 신체가 나올 거고 정말 사설이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어렵게 되는 모의고사나 박은식이나 위당 정인보 선생 정도를 다루게 될 텐데 어느 정도는 일단 매치하는 정도로만 내가 인물 카드에 이 사람의 업적이 떴을 때 이 사람이 누구겠구나 그리고 이 사람의 나머지 업적을 선지에서 찾을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로만 매치하면 크게 어렵게 보지 않아도 됩니다. 자, 박은식은 혼을 강조해서 한국통사라든지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이런 것들을 썼고요. 정인보 선생은 어를 강조해서 조선사 연구라든지 조선문학 원류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 범위를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